영국 공군 40년, 이런 폭탄은 처음 봤습니다. 민간은 그대로 군사 건물 지붕만 사라졌죠. 미국제 아니었습니다.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제 인생관이 무너진 순간이었죠. 정밀 유도 폭탄은 미국, 영국, 프랑스만 제대로 만든다고 믿었는데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면 영국 방산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한국산 무기가 어떻길래 전 세계가 충격받은 걸까요? 한국산 활공폭탄 KGB 세계 최정상급 정밀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기술과 철학, 영국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드워드 미첼입니다. 영국 공군에서 40년간 폭격 전문가로 일했죠. 2024년 11월 런던 국방안보 포럼 대기실에서 제 인생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일어난 공습 영상을 봤는데 이런 폭탄은 본 적이 없었어요. 민간은 그대로인데 군사 건물 지붕만 칼로 자른 듯 정확히 제거됐죠. 처음엔 당연히 미국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영국제 스톰 섀도우거나요. 그런데 화면을 확대하자 충격적인 마크가 보였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산이라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세계 최정상급 정밀폭탄을 이제 영국도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 건가요? 동료들은 제가 잘못 봤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첨단 무기를 만들 리 없다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40년간 믿어온 진리가 있었으니까요. 정밀 유도 무기는 미국, 영국, 프랑스만 제대로 만든다는 거죠. 한국은 기껏해야 구형 무기나 카피하는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폭발 패턴이 너무 특이했어요. 건물 전체를 날리는 게 아니라 지붕만 정확히 관통한 뒤 내부에서 폭발했죠.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철학이 담긴 기술이었죠. 포럼장으로 들어가면서도 머릿속은 그 영상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폭격 현장을 봐온 제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저 무기는 분명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제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제가 알던 한국은 그저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으니까요. 방위산업에서는 늘 우리가 위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 본 영상은 제 확신에 균열을 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착각한 걸까요?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포럼에서 만난 미국 레이시온 관계자도 그 영상을 봤다고 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우리도 저런 정밀도는 쉽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영국인인 저로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죠. 한국이 언제 이런 기술을 갖게 된 거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구글에 KGB를 검색했죠. 한국형 정밀 유도폭탄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GPS와 관성 항법 장치를 결합한 활공폭탄이었습니다. 사거리 100km, 원형 공산 오차 1.4m. 믿기지 않는 숫자였죠. 우리 영국제 페이브웨이보다 정확했습니다. 미국 JDAM보다 사거리가 길었고요. 이스라엘 스파이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죠. 어떻게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40년간 폭격 전문가로 살았지만 이렇게 충격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틀 전 BBC 군사방송 패널에서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성비 대체품에 불과하다고 말했죠. 시청자들도 박수를 쳤고 동료 패널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발언이 틀렸을 수도 있다니요. BAE 시스템즈에서 일하던 전 동료 제임스는 단호했습니다. 태국이 미국산 JDAM을 썼을 거라고요. 한국이 그런 정밀 무기를 만들 기술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죠. 영국과 미국만이 전 세계 첨단 무기를 지배한다는 믿음, 지금도 유효합니까? 하지만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투하 순간부터 폭발까지 궤적이 달랐어요. JDAM은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데 이 폭탄은 활공했습니다. 날개를 펴고 목표물까지 미끄러지듯 날아갔죠. 더 충격적인 건 폭발 후 잔해였습니다. 한글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문구도 있었죠. 제임스에게 영상을 보냈더니 답이 없었습니다. 30분 후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에드워드, 이거 진짜 한국제가 맞는 것 같다고요. 저는 즉시 태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뒤졌습니다. 공식 보도 자료가 있었죠. 한국산 KGB 유도폭탄 시험 발사 성공, 전탄 명중, 민간 피해 제로. 숨이 막혔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어요. 영국 방산업계 원로 5명이 모였죠.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우리 모르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니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JDAM의 70% 수준이었죠. 성능은 더 좋은데 가격은 저렴하다고요? 말이 안 됐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봤다고요. 삼성이 소니를 제친 것처럼 방산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죠. 저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제임스가 태국 현지 소스를 통해 추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KGB는 단순 폭탄이 아니었어요. 인공지능 기반 표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됐다고 했죠. 스스로 목표를 식별하고 최적 타격점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아직 실전 배치 못한 기술이었어요. 미국도 개발 중인 단계였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완성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40년간 쌓아온 확신이 깨졌죠. 영국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한국한테 뒤처진 겁니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태국 공군 사령관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KGB는 게임 체인저라고요. 앞으로 모든 정밀 타격은 한국제로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남아 시장을 한국이 가져간 거죠. 우리 영국은 뭘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어요. 한국이 정말 우리를 추월한 건가요? 1.4m 오차라고요? 이건 무기가 아니라 공학 예술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죠. 투하고도 5000m, 속도 마하 0.8, 비행 궤적은 완벽한 S자 커브를 그렸습니다. GPS와 관성 항법 장치가 실시간으로 보정하면서 날아갔어요. 활공 날개는 목표 5km 전에 펼쳐졌죠. 그리고 마지막 1km는 거의 수직 낙하했습니다. 적 방공망을 피하기 위한 설계였어요. 천재적이었죠. 영국이 이걸 만들 수 없다면 누가 진짜 기술 강국입니까? 저는 왕립방위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KGB 분석 보고서를 요청했죠. 3일 후 답변이 왔어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2018년부터 개발을 시작했다고 했죠.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원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5년 만에 완성한 거예요. 우리는 브림스톤 미사일 개선에만 10년이 걸렸는데요. 더 놀라운 건 시험 성적이었습니다. 100발 발사에 98발 명중. 2발은 의도적으로 빗나가게 한 거였어요. 민간 건물이 너무 가까워서였죠. 이게 바로 한국의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무조건 파괴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타격하는 거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화력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정밀성을 추구했어요. 누가 더 윤리적인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답은 명확했죠. 제임스가 추가 자료를 보냈습니다. KGB 개발진 인터뷰였어요. 프로젝트 리더는 35살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김현수 박사였죠. 카이스트 출신의 MIT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어요. 김현수 박사가 말했습니다. 우리 목표는 단순했다고요.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를 만드는 거였다고 했죠.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무기 개발자가 평화를 말하다니요. 영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우리는 늘 적을 제압하는 것만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개발진은 달랐습니다. 전쟁 후 재건까지 고려했어요. 불필요한 파괴를 막기 위해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들었죠. 탄두도 여러 종류를 개발했습니다. 콘크리트 관통용, 벙커 파괴용, 대인용까지요.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영국 국방부에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한국 방산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썼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어요. 아시아 무기가 뭐가 대단하냐는 거였죠.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영국은 뒤처질 게 분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었으니까요. 미국 기술 카피라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 국방부 지인에게 연락했죠. KGB가 JDAM 기술을 훔친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죠. 특히 날개 전개 메커니즘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거였어요. 특허도 등록됐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라이센스를 사려고 협상 중이었죠. 영국이 10년 넘게 못한 걸 한국은 단 5년 만에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한국 방산 역사를 조사했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한국은 1970년대부터 독자 개발을 시작했더군요. 처음엔 소총부터 만들었습니다. K2 소총이었죠. 그 다음은 장갑차, 전차, 자주포순이었어요. 차근차근 기술을 쌓아갔습니다. 실패도 많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전폭 지원했고 기업들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삼성 테크인, 한화, LIG넥스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었죠.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했어요.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 유도장치가 됐고 자동차 센서가 표적 탐지기가 됐죠. 이게 한국식 방산이었습니다. 우리처럼 군수업체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민군 겸용이었죠. 그래서 개발이 빨랐던 겁니다. KGB도 마찬가지였어요. LIG넥스원은 원래 금성사였습니다. 가전제품 만들던 회사였죠. 그런데 지금은 미사일과 레이더를 만들고 있어요. 민간 기술력이 그대로 군사용으로 전환된 거죠. 더 놀라운 건 인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매년 수만 명의 공대생을 배출한다고 했어요.
그중 최고 인재들이 방산업에 투입됐죠. 국방과학연구소만 박사급 연구원이 2,0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영국 전체 방산 연구 인력과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어요. 국가 시스템의 차이였죠. 한국은 온 나라가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정부, 기업, 대학이 협력했어요. 목표는 하나였죠. 자주국방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절박했던 거예요. 우리처럼 여유 부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이미 방산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아시아 국가가 우리를 추월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는 K2 전차 1,000대를 주문했고 호주는 K9 자주포를 도입했죠. 이집트는 K9을 현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한국 무기가 팔렸어요. 이제 영국도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속 무시할 건지 아니면 협력할 건지요. 조용하지만 치명적, 이것이 한국식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성과를 과시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개발하고 실전에서 증명했죠. KGGB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려한 마케팅 없이 성능만으로 승부했어요. 민간 피해 최소화 설계는 한국만의 철학이었죠. 전쟁을 겪은 나라답게 파괴보다 보호를 우선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처럼 조용히 기술을 축적한 후 세계 시장에 충격을 줬죠. 영국 방산이 잊어버린 건 기술 철학 아닙니까? 우리는 전통과 명성에 안주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했죠.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근무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놀라웠어요. 주 52시간이라는 법적 제한이 있는데도 자발적으로 더 일한다고 했죠. 왜냐고 물으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서요. 이런 사명감이 KGGB를 만든 거였습니다. 한국 방산의 또 다른 강점은 속도였어요. 결정에서 실행까지 정말 빨랐죠. 영국은 위원회 열고 토론하고 보고서 쓰는 데만 1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다르더군요. 국방부가 결정하면 바로 개발에 들어갔어요. 관료주의가 없었죠. 실패해도 책임 추궁보다 원인 분석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선할 수 있었어요. 가격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성능이면 한국제가 30%는 저렴했어요. 어떻게 가능한지 분석해봤죠. 답은 수직 계열화였습니다.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한국 내에서 다 만들었어요. 수입 의존도가 낮으니 비용이 줄었죠. 게다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 거예요. 영국은 소량 맞춤 생산이라 비쌌죠.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GDP 대비 국방 연구개발비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부었죠.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했습니다. 인공지능, 무인기, 레이저 무기까지 연구하고 있었어요.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거였죠. 저는 특히 한국의 실전 경험에 주목했습니다. 한국군은 여전히 전시 대비 태세예요. 북한과 대치 중이니까요. 그래서 무기 개발도 실전적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기능은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넣었죠. KGGB도 그랬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확실했습니다. 이게 진짜 전투용 무기였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교육 수준도 놀라웠어요. 대부분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해외 유학 경험도 풍부했죠.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 일본어까지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글로벌 정보를 실시간으로 습득했죠. 우리보다 정보력이 뛰어났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은 모든 면에서 준비됐습니다. 기술, 인력, 시스템, 철학까지요. 이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할 차례였죠. 나는 한국을 오해했습니다. 40년간 가진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죠. 왕립방위대학 특별 강연이 있었어요. 영국 방산계 인사 200명이 모였습니다. 저는 연단에 섰죠. 떨렸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하위 호환이 아니에요. 이미 선진국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에드워드, 정신 차려. 영국이 최고야. 저는 차분히 답했죠.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요.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요. 우리 것보다 싸고 성능은 더 좋아요. 이걸 인정 안 하면 우리만 뒤처집니다. 화면에 KGGB 영상을 띄웠어요. 정밀 타격 장면이었죠.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어서 스펙을 보여줬어요. CP 1.4m, 사거리 100km, 가격은 JDAM의 70%.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전 동료 윌리엄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우리엔 전통이 있다고 했죠. 100년 역사를 무시하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답했어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혁신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50년 만에 우리 100년을 따라잡았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비난이었죠. 매국노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달랐어요. 조용히 다가와 말했죠. 사실 나도 한국 기술력에 놀랐다고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이 그랬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했어요. 배울 게 많을 것 같다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대 차이였어요. 나이 든 세대는 과거에 갇혀 있었죠. 젊은 세대는 미래를 봤고요. 한 달 후 BBC에서 다시 출연 요청이 왔어요. 이번엔 한국방산 특집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2개월 전엔 한국 무기를 무시했는데 왜 바뀌었냐고요? 저는 정직하게 답했죠. 제가 무지했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인정해야죠. 한국은 방산 강국입니다. 방송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온라인에서요. 드디어 현실을 인정하는 전문가가 나왔다고 했죠. 물론 비난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게 더 위험하다고요. 며칠 후 놀라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온 거였어요. 김현수 박사였죠. 제 방송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초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직접 보라고요.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어요. 꼭 가겠다고 했죠. 2주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현수 박사가 마중 나왔어요. 생각보다 젊었죠. 겸손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김현수 박사가 말했어요. 에드워드 선생님 같은 분이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우리도 많이 배웠다고 했죠. 영국 무기를 연구하면서 영감을 받았다고요.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을 무시했다니요. 이제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영국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죠. FA-50 경공격기와 KGGB를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거부당했습니다. 아시아 무기를 왜 쓰냐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용 대비 효과 분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한국제를 쓰면 전력이 30% 증강된다고 증명했죠. 드디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불렀습니다. 에드워드, 정말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은가?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했죠. 이제 아시아에서 배워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요. 저는 한국 개발자들과 화상회의를 주선했습니다. 영국 엔지니어 20명이 참석했죠. 김현수 박사팀이 KGGB 개발 과정을 설명했어요. 3년간 밤낮 없이 일했다고 했죠. 실패도 수없이 많았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묻자 김현수 박사가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라고요. 전쟁의 참혹함을 알기에 더 정확한 무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죠.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 싶었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이유가 평화를 위해서라니요. 영국 엔지니어들도 감동받았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밀도를 달성했냐고요. 김현수 박사팀이 상세히 설명했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1000번 넘게 수정했다고 했어요. 바람 한 점, 온도 1도까지 계산했다고요. 집착에 가까운 노력이었죠.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 열정이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요. 회의가 끝나고 영국 팀이 모였어요. 다들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한 선배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고요. 기술 개발보다 티타임이 더 중요했다고 자조했죠.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엔지니어를 파견하자고요. 직접 가서 배우자고 했죠. 처음엔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3개월 후 첫 파견팀이 한국으로 갔어요. 돌아온 뒤 보고가 놀라웠죠. 한국 엔지니어들의 근무 강도에 충격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분위기였다고요. 다들 즐겁게 일한다는 거였습니다. 사명감과 자부심이 넘쳤다고요. 우리와는 달랐죠. 영국 방산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벤치마킹하자는 목소리가 커졌죠. 젊은 엔지니어들이 앞장섰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늘었어요. 한국 기술 문서를 직접 읽겠다는 거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1살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김현수 박사와 직접 대화하고 싶었으니까요. 6개월 후 더듬거리지만 한국어로 인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현수 박사가 화상통화로 박수를 쳐줬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했죠. 저는 답했습니다.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걸 한국에서 배웠다고요.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이미 선도자가 됐습니다. 저는 은퇴를 앞두고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죠. 제목은 영국 방산의 미래, 한국과의 협력이었습니다. 영국의 다음 파트너는 한국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어요. 보고서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찬반이 엇갈렸죠.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어요. 국방부가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과 손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 답은 예스입니다. 2025년 6월 역사적인 순간이 왔어요. 한 영 방산협력 협정이 체결됐죠.
영국은 KGGB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의 엔진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상호 윈윈이었죠. 조인식에 참석했습니다. 김현수 박사도 왔어요. 악수를 나누며 김현수 박사가 말했죠. 에드워드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들의 실력이 문을 연 거예요. 우리는 늦게나마 현실을 인정한 것뿐이죠. 이제 영국 공군도 KGGB를 운용하게 됐어요. 파일럿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정확도가 놀랍다고 했습니다. 민간 피해 걱정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요. 한 젊은 파일럿이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정밀 타격이 뭔지 알겠다고요. 한국과의 협력은 계속 확대됐습니다. K2 전차 기술도 도입 검토 중이에요. K9 자주포는 이미 시험 운용을 시작했죠. 영국 육군도 변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민간 협력이었어요. BAE 시스템즈가 한화와 합작회사를 만들었죠.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롤스로이스도 한국 업체와 엔진 개발에 나섰고요.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은퇴 후에도 한-0 방산협력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국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하죠. 가끔 김현수 박사와 저녁을 먹어요. 소주를 마시며 미래를 얘기합니다. 김현수 박사가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한국과 영국이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과거의 오만을 버리고 미래를 봐야 한다고요. 2025년 8월 현재 KGGB는 세계 20개국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중 하나가 됐죠. 자랑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으니까요.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늘 말합니다. 겸손하라고요. 배울 건 어디에나 있다고요. 한국이 그걸 가르쳐줬다고 하죠. 며칠 전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한국이 정말 대단한가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란다.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지. 손자가 말했어요. 그럼 저도 한국어 배울래요. 미래는 밝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함께라면 더욱 그렇겠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세계 방산업계는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거라고요. 그리고 영국은 한국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겁니다. 이것이 제가 40년 경력 끝에 깨달은 진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